네, 2021년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선거 승리와 2022년 대통령 선거 승리 민심과 함께하는 열린민주당 강주광역시당 제2차 정책개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조성식 열린민주당 강주광역시당 위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예. 올해는 선거 국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여기서 열린민주당이 혁신의제 개혁 의제로 정권을 재창출하고 서울시장 승리, 부산시장 승리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제2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참고로 장소가 좀 뒤졌고 그런 관계로 국민님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정책 세미나의 순서는 제1부와 제2부 또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을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는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 설립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또 2부에서는 우리 광주 역사문화도시 구축 및 황룡강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우리 김형주 전통유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또 3부는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제1부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 설립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는 조성식 위원장님께서, 토론은 김영광 강주 전남 시민행동 대표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추진위원회 기획협력사장을 맡고 있는 조성식입니다.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 설립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의 법인 등록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 두 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법인을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형태는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출연 기관이죠. 현재의 상황은 설립이 아니고 설립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무실이나 현재의 조직이나 현재의 사업, 현재의 운영 모두 임시라는 한계를 띠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확보돼야 할 부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확보된 부지에 맞춤형으로 올라가야 할 하드웨어가 건립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더욱이 하드웨어에 맞춰서 가야 할 소프트웨어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두 글자로 임시란 말로 압축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이 호남보다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30여 년째 설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보다 더 빨리 설립을 추진한 호남은 여전히 설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두 지역의 설립 동력을 강화해가는 방식이 정반대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놓고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동은 설립 동력을 강화해가는 방식이었고, 호남은 설립 동력을 약화해 시켜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저쪽은 늦게 출발했어도 30여 년의 설립을 이미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여기는 먼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년 동안 전혀 설립을 하지 못하고 이제 설립 추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인 등록 추진의 문제점,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설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설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성남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고 안동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는데, 성남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종합대학입니다. 그리고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은 단과대학입니다. 그러면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도 결국 단과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권 한국학진흥관이 단과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뒤처져 있는 후발주자입니다. 가장 뒤처져 있는 후발주자는 선발주자하고 겹치는 부분을 피해서 가야 하는데, 그 선발주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또 선발주자인 한국국학진흥원과 겹치는 것을 피해가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우아한 표현으로 특성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는 전략, 이게 특성화 전략이죠. 특성화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추진회가 했던 일은 특성화 전략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교 사학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 특성화 전략이 아니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해온 겁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 사학과에서 하는 일을 왜 여기서 해야 합니까? 그거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과 사학과에서 하지 않는 일, 더욱이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하지 않는 일, 성남에 있는 한국중앙연구원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특성화 전략으로 밀고 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소성대의 추진이 필요했는데 이소성대의 추진을 못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뤄가는 전략인데, 가령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집단을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 동력을 쌓고, 그에 관계되는 기초지자체를 동력으로 삼아서 그렇게 묶어진 민간 영역의 설립 동력과 기초지자체의 설립 동력을 묶어서 광역지자체를 설립 주체로 만들어가고 중앙부처를 설립 주체로 만들어가는 이소성대의 전략으로 갔으면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런 이소성대 전략이 아니라 큰 덩치인 광역지자체만 붙들고 무너지니까 민간 영역의 설립 동력이나 기초자체 설립 동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안동은 설립 동력이 계속 강화되어 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여기 호남은 설립 동력이 커져가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제도성 게임의 설립 추진을 해왔습니다. 즉, 광역지자체가 너무 설쳐버린 겁니다. 광역지자체가 민간 설립 동력도 살려주고 기초지자체 설립 동력도 살려주는 방식으로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광역지자체가 너무 설치니까 민간 동력도 죽어버리고 기초지자체 동력도 죽어버리는, 안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영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설립 동력을 먼저 만듭니다. 거기에 기초지자체 동력이 얹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민간 동력의 설립 동력과 기초지자체의 민간 동력, 아니 민간 영역의 기초 설립 동력과 기초지자체의 설립 동력이 합쳐지니까 광역지자체의 설립 동력까지 만들어냅니다. 중앙부처 설립 동력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에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 이전에 안동은
안동만이 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을 내놓습니다. 안동은 우리나라에서 다 알아주는 국악 자료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또 상징성이 큰 곳입니다. 그렇게 국악 자료의 풍부성과 상징성을 갖춘 지역에서 설립을 추진하니까 경북 도 다른 곳이 다 양보해 버립니다. 또 대구도 양보해 버립니다. 대구, 경북이 안동을 밀어주는 상황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광주, 전남에서 이런 국악자료 풍부성과 상징성을 갖춘 곳으로 설립 부지를 정해야지 그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접의 기초지자체 협력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광역지자체의 지원도 최대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립 부지를 안 하고 이게 어렵다고 제일 뒤로 밀어버립니다. 설립 부지를 제일 뒤로 미루니까 계속 이게 힘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하고 전남이 계속 행정 논리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광주에다 유치해야 한다. 전남에다 유치해야 한다. 계속 행정 논리 싸움만 남게 됩니다. 행정 논리 싸움만 하다 보니까 민간 영역의 설립 동력도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힘이 약화가 되고 기초지자체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가령 나주가 제일 먼저 이게 설립 유치를 했습니다. 담양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 지자체 행정론리 싸움에 기초지자체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쌓았던 동력 없어지고 또 쌓아놓으면 또 없어지는 이런 반복이 되어온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설립을 추진하는 방식의 문제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민간 영역의 설립 동력을 어떻게 다시 회생시켜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의 설립 동력을 어떻게 다시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주 전남 간의 행정 논리 충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의 행정 논리 충돌이 계속되다 보니까 민간 영역의 설립 동력도 사라져버리고 기초지자체의 설립 동력도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결국 광주 전남이 국악자료의 풍부성과 국악자료의 상징성을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쪽으로 할 거냐가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지 않고 계속 행정론을 내세우면 아마도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의 설립은 아마 이 현 상황에서 더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제 조성식 위원장님의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 설립 추진하는 것 과제에 대해서 설립 추진의 문제점, 한계를 해소하고 향후 설립 추진의 과제를 달성해야만이 다음에 설립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설립의 기대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로서 우리 광주 전남 시민행동대표 김영광 대표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광입니다. 네, 우리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설립 과정에 모든 전말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오셨던 우리 조성식 박사님이 마련해 주신 정책 토론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저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설립되었을 시기에 2017년 9월 22일 날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했고 11월에 초대 원장님이 선임되셔서 12월에 이종범 원장님이 오시고 그 다음 해 2018년 4월 6일 날 개원식을 했죠. 제가 마침 그때 시청의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깊이는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설립한 과정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박사님에게 질문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안동의 영남권 한국학진흥기관 설립운동은 우리 호남권의 한국학진흥기관 설립운동을 늦게 시작했는데도 어려운 설립 부지 선정도 빨리 진행했고 민간 영역 설립 동력도 강화되었고 또 기초 지방자치체의 설립 동력도 배가해내고 이를 통해서 또 광역 지자체의 설립 동력, 중앙부처의 설립 동력까지 아울러 추동하고 견인하고 벌써 설립한 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 호남권의 진흥기관 설립운동은 오히려 거꾸로 죽음으로써 40년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설립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호남권 한국학 진흥기관 설립운동을 민간 영역의 설립 동력과 기초 지자체 설립 동력 강화를 통해 또 광역 지자체 설립 동력과 중앙부처 설립 동력을 배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조성식 박사님은 설립운동을 30여 년간 해오시면서 남다른 소회를 갖고 대안을 제시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남다른 소회와 대안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립이 개원을 하는 전후로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계시면서 이 진행된 상황들을 지켜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토론자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하나는 특성화 전략 부재가 결국은 먼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한 데는 30년이 이미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먼저 시작했음에도 40여 년 동안 설립이 안 되는 가장 첫 번째의 실패의 요소가 특성화 전략의 부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동은 국악자료의 풍부성과 상징성이라는 그 특성화 전략의 거점을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남의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겹치지 않는 여기만의 특성화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이 금방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안동이 설립을 그렇게 빨리 하실 수 있던 두 번째의 배경은 이소성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동이라는 지역의 설립 주체들이 먼저 결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동시장이라는 기초지자체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낼 수 있었던 그 배경, 안동 지역의 설립 주체 결집과 기초지자체장의 전폭적 지원 이 두 가지가 가능했던 것은 앞에서 특성화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성화 전략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학과에서 할 수 있는 일반화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 영역에서 설립 주체가 결집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하는 행사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참여입니다. 특성화 전략이 아닌 일반화 전략으로 하니까 그냥 인적 네트워크상으로 그냥 숟가락 얹어놓는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소성대 전략도 부재해 있습니다. 그 설립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야지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한 민간 영역의 설립 동력이 쌓이고 거기에 기초지자체의 설립 동력도 얹어지고 광역지자체의 설립 동력도 얹어짐으로써 설립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이소성대 전략이 없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먼저 붙들고 가는 작전을 쓰다 보니까 기초지자체도 떨어져 나가고 또 민간 영역의 설립 동력도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한국국악진흥원 한 번씩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그 시설들이었습니다. 우리 강주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이게 완벽한 설립이 되려면 법인 등록은 했고 부지 선적, 그리고 하드웨어 건립, 소프트웨어 구축 운영을 해야 되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실현했을 때 이제 제대로 된 설립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법인 등록만 한 것은 설립 완료가 아닌 설립 추진 단계에 불과한 것인데도 설립되었다고 애곡되어, 실은 지금 소촌동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 지금 속된 말로 새빵살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잘못 인식을 심어준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안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민간 영역의 설립 주체가 결집해서 민간 영역 설립 동력이 강화가 되고 배가가 됐던 것이 가장 큰 힘이었는데, 지금 광주 전남이 함께 설립 추진 단계를 설립이 돼야 하고 이렇게 애곡해버려버려서 민간 영역 사람은 설립이 된 거로 지금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여하기를 자발적 참여가 없는 거고, 또 인적 네트워크에서 비자발적 참여마저도 끊긴 상황입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설립 참여 주체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광역 지자체만 남아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도 떨어져 나가버렸고 민간 영역도 떨어져 나가버린 상황에서 오직 설립 주체는 광역 지자체만 남는데, 그 광역 지자체마저도 행정 논리로 대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설립 동력이 제로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이 상태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이장만들은 설립된 거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설립이 되는데 또 웬 운동이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 이 꼴로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은 가장 중요한 여기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이 등장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보존 기능입니다. 사라져가는, 사장되고 멸실되고 훼손되고 반출되는 이런 국악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일들인데, 현재는 보존 기능이 없습니다.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수장고 기능이 필수적인데, 이 수장고가 임시 공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장고가 없는 보존기관은 결국 목숨이 끊어지는 시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기서 이 제2차 연구를 한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2차 연구는 대학에서 역사 관련된 학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못하는 것은 결국 여기가 보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장고가 필수적인데, 수장고가 없는 임시 공간, 그거는 정식 공간이 아닙니다. 수장고가 있는 공간이어야지 정식 공간입니다. 수장고도 없는 것을 정식 공간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정식 공간이 아닌데, 정식 공간이 안 내려는데 임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 정식 인력 아닙니다. 임시 인력에 불과한 거고, 정식 공간이 없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은 임시 사업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장고 기능이고, 그 수장고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 인력, 사업이 정식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추진 단계, 수장고가 없는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조직이든 인력이든 사업이든 다 임시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설립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웃긴 노릇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조성슬 위원장님과 우리 김영광 대표님의 열띤 토론, 또 충실한 발표 답변에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결론은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하게 된 동기가 예산 문제하고도 결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예산 좀 충실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돼서 좀 확고부동하게
설립이 될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일부 발표는 우리 조성식 위원장님과 김영광 대표님을 중심으로 일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잠시 이따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강주 역사 문화도시 구축 및 황룡강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린민주당 강주시당 전통유산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위원장님의 발표와 토론자로서는 전 강주문화도시 협의회 사무처장이신 또 우리 강주시당 열린민주당 강주시당 위원장이신 우리 조성식 위원장님하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역사문화도시 구축과 황룡강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두 가지 소주제가 되는데요. 광주 역사문화도시 구축과 과제라는 부분과 또 황룡강 르네상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역사문화도시 구축과 과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변화 과정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주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삼한시대 때는 우리 지역을 신미국이라고 하는 만 54국 중에서 비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국시대 초기에는 우리 지역을 무진주 또는 무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2층으로서는 노지라고 하는 명칭도 있었습니다. 노지라는 명칭이 살아있는 것은 현재 광주 사직공원 앞에 광주시장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장이 이제 지금은 다 개방이 돼 있지만 예전에는 자연 하천일 때에 거기가 흙으로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 이름이 노지다리라는 그 명칭이 있었답니다. 광주천 앞에, 광주 사직공원 앞에 광주천. 그래서 노지라는 이름도 사용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상고시대 또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광주가 한반도 서남부의 중요한 문화적인 사회문화적인 거점 또 군사적인 행정적인 중요한 도시였는데 또 중간 과정에 조금 기능이 좀 약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고려 시대 때 후백제 잠깐 들어가기 전에 후백제 시대 때도 견훤이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무진주를 군사적 거점으로 도읍으로도 삼기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태조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우면서 후삼국을 무너뜨리면서 호족 융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나주 시대라고 상당히 이제 융화 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나주가 그 여파로 해서 이제 우리 전라도 지역에 하나의 행정의 중추가 전주와 더불어서 나주로 이제 가는 과정에 접다 보니까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때는 광주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조금 약화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결정적으로 광주가 이렇게 호남 거점 도시가 된 중요한 계기는 일제가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서 이제 구한말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를 예전에 조선 팔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선 팔도를 이제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12개 도로 개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시기가 1895년도거든요. 1895년도에 이제 전라도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가 경상남도, 북도로 나눠지는 시기에 1895년도에 원래는 나주에가 전라남도 전남 관찰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주는 이제 예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굉장히 유림들의 입김이 센 도시다 보니까는 그때 이게 단발령이 내렸습니다. 을림지 사변 때 단발령이 내리니까는 유림들이 머리 자르는 것을 절대 반대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일제 식민 일제 우리 침략 세력들이 나주에다가 도저히 도청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상대적으로 지향의 적은 광주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896년도에 전남 관찰부가 1년 만에 설립 1년 만에 광주로 오게 되는 것이 광주에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서 지금 현재는 이제 도청이 저리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호남의 제1도시, 호남의 중추도시로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두 번째로 광주의 이제 역사 문화 도시 추진과 구성과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광주의 역사를 어떻게 그 시민들이 보여주는 그 박물관 같은 그 시설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광주의 그 박물관의 시초는 지금 현재 그 광주공원 내에 지금 현재 그 무진관으로 되어 있는 그 시설 하나 있죠. 그 자리가 원래 그 도리 광주관광에 최초에 설립이 됐었는데 한 1, 2년 지나다가 다시 이제 이것을 광주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84년도에 그 지춘상 교수가 이제 우리 민속학에 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춘상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그 남도의 민속을 좀 부각시키자는 그 취지로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광주 역사적인 측면은 좀 약화되고 그 뿌리는 이제 시립박물관이었는데 우람동 중해공으로 옮기면서 이제 시립 민속박물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다시 우리 광주에 이제 시립박물관이 있다면 국립박물관은 계기가 광주의 문화를 육성한다기보다도 일종의 그 76년도 무렵부터 그 신안의 송원대 유물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이제 귀중한 도자기가 발굴되다 보니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옛날에 문화공업부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이제 보고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이 좋은 유물을 서울로 옮길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도 지역에 국립박물관 설립해서 개관해라 이제 지시가 내려서 국립박물관이 78년도에 이제 개관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 이제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 역사적인 측면이 좀 가미가 돼야 되는데 민속 유지로 요리 우남도로 옮기면서 되다 보니까는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광주 역사를 광주 어디에 생기고 광주의 명칭 변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옛날 풍습만 아는 것이 돼서 상당히 이제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이제 감안하고 그래서 보니까 광주 민속박물관을 역사성을 좀 가미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에 따라서 이제 여러 차례 그 고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한 2015년도부터 이것이 고치는 작업이 돼서 약 5년 만에 해서 작년에 5월 말에 지금은 이제 박물관 명칭이 옛날에 시립민속박물관 현재는 역사민속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돼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행 과정상에 좀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요.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이라고 지금 했는데 이제 제가 민속을 뺐습니다. 역사민속박물관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에 관련된 모든 역사 민속 자료들이 지금 현재 전체가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 현재 박물관에서 확보한 것이 한 30%나 40%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유물이 별로 없고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한 것도 가면은 실물 자료는 별로 없고 읍성을 그냥 축소 모형으로 전시했다든가 무슨 뭐 충장로 거리를 재현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재 돼 있지 원 자료들이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과제거든요. 이 실물 자료, 광주의 역사 유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점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시가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국립광주박물관과 어떤 차별성이 리모델링에서 많이 됐는데 처음에는 광주역사박물관 1층을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민속관, 2층 역사관이라는데 역사관이라는 말을 했는데 고려시대 자리도 없는데 무슨 역사관이냐 그래서 막 천득인 교수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적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대 역사관으로 이름을 좀 축소했습니다. 광주 역사관이라는 것이 너무 거창하고 말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광주 북박이라 그러는데 북박하고 여기 시립박물관하고도 굉장히 지금 약간의 좀 뭐랄까 자료 중복 또 막 역할 분담 막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좀 개통이 안 쳐진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의 과제로 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현재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박물관 내용이 굉장히 좀 약하고 빈약하고 이름 붙이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란 상황이 돼서 예전에 주장하는 바는 어떻게 주장이 됐었냐면요. 지금 현재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현재 있는 민속박물관 자리는 그냥 그대로 민속박물관 줄여서 이제 그 박물관 안에 이제 산하에 민속관이라는 이제 소 이름으로 해서 민속을 이렇게 그쪽에서 보존 전시를 하고 그 시내 어디 중앙초등학교 됐던 어떤 시내 적정한 건물에다가 별도로 시설을 한다 해서 여기서 광주시립박물관을 이제 이원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순수히 광주 역사 자료를 거기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하는 역사관, 민속관 이렇게 이원화되는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우리 이용수 시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돈이 몇백억 들지 그럼 하려면은 뭐 인력이라든가 그것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것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주장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하나의 이제 박물관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종합 박물관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사회가 분화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세부 테마 주제 예를 들어서 사진 박물관, 카메라 박물관 식으로 이 세부적인 미니 박물관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합 박물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어떤 테마 박물관이 필요한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제 볼 때는 광주 공예 박물관은 이제 공예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도자기도 있고 뭐 국공예도 있고 뭐 부학기, 한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예 박물관이 지금 제 보기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급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은 예전에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새는 그 7080이라는 그 화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억의 해방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지금 현재 근대 생활 전시관을 제가 좀 주장을 하는 반대 근대 생활 전시관 같은 경우는 그 충장로 축제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충장 축제 하면은 7080 그 전시관을 시대시장 꾸며요. 돈 막 그 충장 축제 예산이 예를 들어 15억이면 그런 한테 3, 4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불과 일주일을 하기 위해서 3억, 4억 들여서 그 행사 끝나고 부사버려요. 3억이 날아가는 건데 그렇게 할 바에야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근대생활 전시관을 한다를 조금 충장로가 됐든 계림동이 됐든 한 잡아서 그걸 제대로 전시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축제식 때는 거기서 축제장으로 쓰고 평상시 때는 하나의 관광장으로 쓰고 그래서 그 주장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제 이것은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동구청 차원에서도 해볼 만한 그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대생활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대구를 한 3년 전에 갔는데 대구 가면은 근대생활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추곡하고 만화방도 있고 학생들이 막 고고장 가는 거 그런 거 다 해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도 많고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대생활사 전시관은 하여간 동구 차원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좀 연관성도 되고 해서 그 근대생활사 전시관 내지는 근대생활사 박물관 여러 이제 표현으로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또 광주 읍성에 관련된 것도 광주 역사이긴 하지만은 지금 도청 일대 광주 핵심 동부 지역의 핵심 지역이 광주 읍성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아담한 건물로 해서 광주 읍성에 대한 그 역사 우리 초중고생들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읍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아담한 거의 한 예를 들어 100평 정도 되더라도 그런 시설도 하나 필요해서 광주 역사를 좀 갖추고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 이런 데와 같이 그렇게 좀 했으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제가 많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부분이 이 지금 이렇게 이원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역사가 이런 것은 금액도 많고 그렇지만은 이제 더 도면을 잡고 그 예산 투입도 적을 것이 공예박물관이라든가 근대생활사 전시관, 읍성문화관 이런 것은 예산 투입이 적기 때문에 작은 것을 먼저 하고 이제 덩치 크고 어려운 과업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황룡강 그 전통유산 르네상스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황룡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제 영산강 우리 전라남도는 영산강 문화권이라서 그래서 영산강의 큰 지리는 두 개로 상류 지역의 지리는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장성 일대로는 황룡강이 있고 그 담양 이쪽에 그 출사 있는데 용소에서 흐르는 이제 그 금락강 이렇게 두 개의 지리로 해서 이렇게
시의원이 돼서 우리 그 영산강과 북부 지역에 문화의 하나의 토대를 이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그 황룡강은 이제 핵심 지역이 장성하고 광산구 지역이겠지 않습니까? 그쪽에 송산유에 있고 그리고 그쪽이 지금 현재는 또 그 장록 그 습지 같은 경우도 황룡강의 이제 끝자락이지만은 거기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유물이나 자료도 많고 그래서 그 장록 습지도 지금 국가의 내긴 습지로 해서 보존되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종합적으로 현재 큰 틀에서는 황룡강 그 관광 종합 개발 사업이 이제 지금 우리 우리 국가 차원이고 광주시에서 이제 한 약 10년 10개 년 사업으로 크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과정 이제 그 사업의 이제 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지금 황룡강이라는 부분이 좀 이제 산발적으로 연구는 됐지만은 좀 문제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황룡강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지금 꼭 소지역구가 이런 데서 문화재 조사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황룡강의 조사는 광산구 지역인 거는 광산구 지역의 황룡강을 조사하고 장성에서 황룡강을 조사하는 것도 자기 지역만 또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것이 이제 쪼개지고 단전적이고 이런 것을 좀 이제 큰 틀에서 황룡강이라는 하는 것을 이제 넓은 글씨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황룡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연유산과 또 이제 역사유산 또 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줄기를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자연유산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황룡강 일대가 보면은 상당히 그 고대 문화자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서원 무정 같은 거 유교문화자원 또 어등산 같은 경우는 또 포함말에 의병들의 거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상당히 문화의식이 많고 또 어떤 더불어서 이제 지리적인 측면에서 그 주변에 이제 추락이라든가 마을 거주 어떤 그 지형적인 면, 행정적인 면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강주 역사문화도시 구축과 과제 거기에 황룡강 전통유산 르네상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좀 더 발전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강주 역사도시의 시대적 변화 추이, 강주 역사문화도시 추진 성과, 사업 순상 문제점, 정책 대안. 거기에 바로 이제 우리 황룡강 전통유산의 부흥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황룡강 문화의 현황이라든가 추진 과제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조성식 사무처장님의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김영주 전통유산위원회 위원장님은 평생을 광주시 역사 민속에 관련된 조사 연구 이런 활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한 것 자체가 앞으로 광주시의 역사 문화 공약 발굴에는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발표를 하셨는데 몇 가지 더 보완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광주 역사도시 시대적 변화 추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무진주, 무주 뭐 이런 말로 표현되는 빛고울이 군사적 역할의 중요성이 있던 시대는 이쪽 남도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즉 비군사적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이제 그 위치가 나주로 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광주는 영산강의 발원지이자 보성강의 발원지입니다. 광주의 무등산이 그렇습니다. 그 두 강 유역의 발원지가 바로 그 상황에서는 이 광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곳이죠. 그런데 고려시대 접을 때는 광주를 둘러싼 군사적 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전은 뭐 여기가 여러 가지 뭐 후삼국에서 견훤과 왕건이 대립을 하고 그 이전에는 마한과 백제가 대립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이 광주 빅골이 갖는 군사적 중요성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그런 군사적 대치가 중요할 만한 상황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군사적 시대로 가면은 이제 남도의 이 교통의 요지 결국은 나주가 중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19세기 말에 와서 이제 근대의 지리적 행정이 도입이 되면서 호남이 남도와 북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도와 북도로 나눠지기 전에는 전주와 나주가 거점이었고, 그런데 이제 남도와 북도가 나눠지면서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이전에 없었던 교통 체계가 도입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나주가 그만큼 이제 중심에서 후퇴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896년은 사실은 일제 지배가 아니라 조선이 독자적인 근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이제 광주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주에서 광주로 중심이 이동이 되는데 거기에 일제가 강점을 하면서 일제 입장에서 더욱더 광주를 중심에 놓게 됩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한 대로 나주는 독립운동이 거점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나주를 더 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주로부터 광주로 중심 이동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발제자께서 박물관 내에 근대 역사관 설치를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자료 부족을, 실물 자료 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전통에 대한 재발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근대 이전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양 방죽에 대한 재발견이 그래서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양 방죽을 세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얘기를 하면은 없습니다, 자료가요. 그런데 이거를 견훤이 만든 방죽으로 얘기를 설명하면은 아주 대표적인 호상시대 유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경양 방죽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분야의 다른 경우도 이런 재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정책 대안으로서 이제 발제자께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런 박물관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멸실, 사장, 훼손, 반출, 이른바 위기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맡고 있는 전통 유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전통 유산을 시급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이걸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박물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이 거저 전시 박물관이 아니라 수당고를 갖춘 전시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도 하면서 이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내는 전시 기능까지 갖춘, 그러니까 수당고 기능과 전시 기능을 동시에 갖춘 박물관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멸실, 사장, 훼손, 반출 위기에 있는 전통 유산을 보존하고 이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내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서 수장고 기능과 전시 기능을 갖춘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발제자께서 얘기하신 공예 박물관 중에서도 붓공예 같은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붓공예는 인간문화재가 지금 광주에 딱 2분밖에 없습니다. 전승 받을 사람 전수자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뜨면 여기서 단절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형의 지금 전통 유산이죠. 유형이 아닌 무형입니다. 이 무형은 전수자가 있을 때만이 계승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전수자가 없으면 이 대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유형의 전통 유산은 그 유형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계승할 수는 있죠. 그런데 무형은 전수자가 없으면 그 대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공약에서 이런 전통 유산, 무형의 전통 유산은 시급한 공약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울러서 두 번째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광주시청과 5개 구청이 주로 역사 문화 관광은 무등산권 문화 관광, 역사 문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무등산권 역사 문화 관광에서 탈피를 해서 영상 번역의 역사 문화 관광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광주의 역사 문화 관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무등산권 역사 문화 관광과 영산강권 역사 문화 관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심지어 광산구청장마저도 무등산권 문화 관광을 추진해 왔습니다. 광산구청이야말로 영산강권 역사 문화 관광 번역인데 정작 자기가 할 것을 안 하고 무등산권 역사 문화 관광을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주 근대 전시관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제자께서 말씀을 잘 하셨지만 이걸 좀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시대에 관련된 전시관과 근대 전시관이라도 전통 시대에 관련된 전시관과 19세기 갑오 농민 전쟁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민족 민주 운동 관련 전시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 관련된 전시관은 한마디로 의향과 예향과 미향을 어떻게 묶어내냐의 전시관이 될 겁니다. 의향, 예향, 이때 예향은 예술의 예자가 아닙니다. 예도의 예자입니다. 예도할 때 예자가 예향입니다. 그리고 이 예도는 의향으로 나가기 전에 의향의 근원을 이루는 문화들입니다. 그게 예향 문화입니다. 예도 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운동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의향입니다. 그러니까 의향의 발원지, 근본으로서 예향을 우리가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역사적 운동과 역사적 사건으로서 의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와 다르게 미향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향은 먹는 거나 마시는 그 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미향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미향에 문화예술이 애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먹는 미향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향과 의향의 미향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박광대 시장이 내세운 이 세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민족민주운동 라인의 전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5.18을 만들어낸 저변의 가장 근원적 힘은 바로 이 민족민주운동 라인의 정신입니다. 그 활동과 그 정신, 이것이 면면이 흐르면서 5.18을 만들어낸 것이지 5.18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갑오 농민 전쟁으로부터 이제 의병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4.19를 거치면서 이 면면이 계승된 것이 5.18로 저는 표현된 것이지 5.18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 이거는 결코 아니죠. 그런 점에서 19세기 말부터 지금 이 시대 촛불혁명까지를 아우르는 민족 관련 전시관 등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향, 의향, 미향을 통합을 해가는 전시관 하나하고 한 라인과 민족민주운동 전시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본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황룡강 르네상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룡강 르네상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서 광주 역사문화도시에 관통되는 일관적인 것, 또 황룡강 르네상스에도 관통되는 양쪽에 관통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전통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을 놓고 고유만 재발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에서 고유만 재발견한 것을 넘어서서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서 고유뿐만 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재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에는 그 전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지역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그 지역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유라는 것은 뜯어놓고 보면은 여러 지역, 여러 라인, 여러 층과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서 고유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고유가 고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 속에서 고유도 발견할 수 있고 교류 융합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광주 역사문화도시를 재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러다임 전환이고요. 황룡강 르네상스를 하기 위한에서도 필요한 전통 재발견이라는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양쪽이 다 관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황룡강 르네상스를 아까 발제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의 역사 문화 관광은 무등산권 역사 문화 관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산강권 문화 관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황룡강이 아닌 극락강권 역사 문화 관광으로 치중되어 왔습니다. 광주시의 역사 문화 관광을 보면은 무등산권과 극락강권 문화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아예 빠져 있었던 것이 황룡강권 역사문화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룡강 역사문화 관광을 하자는 얘기는 여기에 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무등산권 역사문화 관광과 극락강권 역사문화 관광 두 개로만 이루어져 오는 현실에서 소외된 황룡강의 역사문화 관광을 재발견하고 그걸 진행해 가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2부에서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 또 우리 조성식 사무처장님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은 또 종합 토론이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1부하고 2부 우리 조성식 위원장님, 김영광 대표님, 또 김영주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3부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좌장은 우리 조성식 우정광주 열린포럼 대표가 하시겠고요.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김영광 대표님 또 김형주 위원장님과 같이 종합 토론으로 이어지면서 혹시 앞전에 토론하면서 또 발제하시면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간단하게 우리 조동식 박사님 원래 준비가 잘 되셔가지고 다 의문점 몇 풀렸습니다만 우리가 우선은 일단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보다는 경상북도도청이 경상북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국국악진흥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참 가보면 방대한 시설에 많은 성과물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까지 등록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2018년도에 그때 전라도 정도 청년 해에 우리 진흥원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전라북도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단일한 광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추진력이 있는데 오히려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 두 군데 함께 하니까 오히려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합의되는 부분도 좀 미약한 것 같고 물론 1차적으로 예산이 원체 미약하니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는 이제 별도 처리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이 호남 진흥원이 어디에 설립되냐 설치되냐가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또 직전 토론회에서 항룡강변이 또 언급이 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야 이거 광주와 나주의 접경 지역인 항룡강변이나 또는 공동혁신도시 내 이제 부지가 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 결국은 접경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조 박사님 고견 듣고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 행정 논리의 대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 도시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민간 동력도 회생시킬 수가 없고 기초지자체 동력도 회생시켜낼 수가 없고 인근의 기초지자체까지 협력까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동혁신 도시가 아닌 쪽으로 가면 인근 기초지자체 협력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거기도 행정놀이가 작동합니다. 왜 국민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엄한 기초지자체 돈 써야 이게 가로막혀버립니다. 그런데 공동혁신 도시라면은 그 행정논리를 넘어설 수가 있죠.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대안은 공동혁신 도시 나주로 가는 방안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온갖 비판과 비난을 무릅쓰고 나 이 지역에는 몰아주겠다 이 결정을 안 하는 이상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공동혁신 도시가 갈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혁신 도시 안에는 이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설립거지 10만 평, 공동혁신 도시는 10,000평도 안 나옵니다. 이미 꽉 차버렸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될 수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는 혁신도시라는 것을 그 혁신도시 안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나주 전체를 놓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군, 저 멀리 해남군이 돈을 내놓을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해남 국민들은 우리 세금을 왜 우리 군에다 안 쓰고 5만 원 갖다 쓰냐 이 반발을 설득을 하려면 적어도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 지역에 유치해야지 이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주 가운데에서 여러 지역이 있는데 남구도 있고 강상도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정확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전통의 재발견이 안 된 지역이 황룡강 이역입니다. 나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룡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황룡강은 그만큼 전통 유산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씀드린 마한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호남 의병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더구나 가장 중요한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8년까지 우리는 연결해야 합니다. 구여를 넘어서고 경주를 넘어서려면은 구여로 갈 사람을 광주로 끌어당기고 경주로 갈 사람을 광주로 끌어당기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송정역이 굉장히 적합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통 유산의 어떤 풍부성이나 또는 현대적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의 어떤 우수성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황룡강 유역이 현재로서는 제1순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우리 김윤주 위원장님 답변을 아니 아까 말씀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라든가 또 제가 빠져드린 거 또 미흡한 부분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은 제목을 못 속인다고 이제
진짜 저게 이제 박물관 문화적인 관점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조 위원장은 어떤 거이 시민사회 운동이라든가 어떤 거이 인권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더 넓은 또 제가 생각 못했던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제 빠진 부분 이런 거 참고는 되는데요. 하여간 이제 저희도 이제 저도 지금 광주 5.18 기록관 건립할 때도 저도 좀 관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주장하는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광주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의 여정이라고 하면은 4.19, 5.18 이전에 갑오 농민이 뿌린데 그것이 빠지면서 이렇게 있는 것은 분절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그 민주화 운동 큰 틀에서 이제 다 인간의 어떤 그 억압을 이렇게 해소하는 큰 틀에서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지 어떤 큰 어떤 그 물줄기 민주화 물줄기 이런 그 자유화 물줄기 어떤 그 사회 혁신 운동의 물줄기를 하나의 아우르는 어떤 그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그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어떤 개별 단위 사건의 이제 5.18이라든가 4.19는 단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그 정신사적인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어떤 기관, 기념관, 시설물 이런 것이 저도 그것을 어느 시점에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성식 부정강주 열린 포럼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사 문화 관광에 관한 토론회는 현재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두고 제가 이제 열린민주당에서는 역사 문화 관광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령 김진애 후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김진애 후보의 활동에 관련해 가지고 열린민주당이 이런 정책도 들어보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나 박민정 의원이 이런 의제를 받아서 법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린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을 제고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되고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승리, 민심과 함께하는 열린민주당 광주 광시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우리 여러 같은 우리 당원들의 지지와 오늘 1부, 2부, 3부로 해서 조성석 위원장님의 호남권 한국학 기능기관 설립 추진 현황과 과제, 또 2부에서는 김영주 위원장님의 광주 역사문화도시 구축 및 황룡강 르네상스, 또 토론자로 나와주신 우리 김영광 시민행동 대표님, 또 조성식 우리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에 빗들어서 오늘 정순영 TV 대표님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이 수시로 하면서 우리 민심을 파악하고 또 민심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들이 좀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때 그 민심을 파고드는 열린민주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열린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3월 5일 날 날씨 좋은 이 날씨에 우리 열린민주당의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사회자로서 인사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